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1987년 6월 10일 서울 명동성당 앞에 모인 시민들의 외침은 단 하나였습니다. 호헌철폐, 독재 타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87년 6월의 국민적 분노는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적 성과를 이뤄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3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날의 성취 위에 서 있지만 동시에 87년 체제의 한계 또한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얻은 민주주의가 제도 속에 안주하면서 멈춰있는 현실.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60 항쟁의 의미와 87 체제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함께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60 민주항쟁 38주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시민분들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대학 다닐 때 말로만 배우던 민주화다 실제로 우리가 겪으면서 그쪽 방향으로 나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런 민주주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러한 뭐 투표라든지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 직선제가 된 덕분에 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희생해서 이뤄낸 성과잖아요.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안전하게 자유로운 나라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고요. 헌법이 좀 오래되긴 했어요. 그래서 좀 지금 시대에 맞는 헌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일단 대통령한테 권력이 너무 집중됐다는 것도 좀 있고요. 의회랑 행정이랑 서로 견제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개헌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왜냐하면은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고 때로는 이제 너무 잘못된 정책들이 끊어지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해요. 딱히 어떤 형식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게 더 낫다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꼭 투표로서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재신임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짧게 하지만 횟수는 좀 더 많이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분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60 민주항쟁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더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서 항쟁을 주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항쟁이 촉발된 주요 배경 설명해 주신다면요. 당시에 전두환 군사 독재에 대한 국민적 반감 또 분노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박종철 열사에 대한 고문치사 사건이 폭로되었고 탁하니 억하고 죽었다는 그 야수 같은 그 변명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더 이상 군사 파쇼를 방치할 수 없다 이런 그 저항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아주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해 4월 13일 대다수 국민이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전두환 그 군사 정권이 그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노태우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 그러면서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한다는 이런 그 기만적인 발표를 하게 되었고
이것은 명백하게 군사 독재 정권이 장기 집권하려는 음모다. 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공감하고 6월 10일 모든 민주 세력들이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내각제 개헌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일체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그 호원 선언에 대해서 호원 철폐하라. 그리고 민주 쟁취하자 이런 그 단일한 구호로 결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특히 6월 9일 날 연세대학교에서 이한열 열사가 체류탄 직격에 의해서 거의 그 뇌사 상태로 예. 이렇게 빠져들게 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항쟁으로 뛰쳐나오게 되는 이런 폭발적인 계기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 날짜가 6월 9일이군요, 의원님. 네. 그래서 항쟁은 6월 10일 명동성당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당시에 전 국민, 특히 이 화이트 칼라 넥타이 부대가 거리 시위에 동참하면서 상당히 이게 확산됐다. 그때 상황을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6월 10일 날 명동성당 뭐 시청 앞 이런 일대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그것을 정경들을 동원해서 무리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 1000여 명 정도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명동성당에 이렇게 몰려 들어가서 네. 일주일 넘게 이렇게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6월 10일 당일 날도 많은 시민들이 경적과 뭐 박수와 함성으로 호응했지만 6월 1일부터 한 일주일 넘게 그 명동성당에서 농성하고 있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그 일대의 넥타이 부대들 이른바 예. 셀러리맨들이 점심시간에 오고 가면서 1,000원이고 10,000원이고 이렇게 성금도 내어줬고 예. 또 그 뒤에 있는 개성여고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등굣길에 그 농성하고 있는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그 도시락도 내어주고 뭐 이런 그 과정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구호를 외치게 되면 고층 빌딩에서 예. 함께 호응하는 의미로 두루마기 그 화장지 이런 것도 내던지면서 그게 뿌려져 내려오고 또 남대문 일대에서 시위하던 학생들이 그 정경들 백골단한테 쫓겨가게 되면은 뭐 바카스도 주시고 김밥도 주시고 또 때로는 순교도 주시고 뭐 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시민과 이른바 셀러리맨 넥타이 부대와 또 상인 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당시에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분쇄하기 위한 정말 말 그대로 뜨거운 민주화 투쟁을 벌이게 되었었죠. 예. 온 국민이 하나였다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당시 구호가 의원님 호원철폐 독재 타도였습니다. 이 구호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13일 날 전두환 그 당시 군사 정권이 일체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그 당시에 그 현행 헌법 이른바 체육관 선거 예.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체육관에 모여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던 이런 헌법 체계 그대로 해서 정권을 이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직선제 개헌을 원하고 있었고 즉 예.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는 이런 그 민주화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고조되어 있던 상태에서 일종의 뭐 화약고에 불을 던진 것과 같은 뭐 이런 네. 그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그 호언은 안 된다. 직선제 개헌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군사 독재 정권을 끝내야 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호원철폐, 독재타도, 민주쟁취 이런 단일한 구호로 모든 세력들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당시 고대 총학생회장 이인영. 조혜진 전 의원께서는 당시 학생 신분이셨습니까? 아니면은 사회 진출? 학생이었죠. 그때 기억을 그러면 또렷이 하실 텐데 예.
당시 87년 6월에 느꼈던 시민의식 또 분노의 에너지 지금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 에너지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군부 정권 같은 그런 이제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인 포압적인 통치 체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시민의 의식까지 갖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단순히 이제 운동권 안에서뿐만 아니라 보통의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고조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약된 게 그 군부 정권 타도는 그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민주화 운동의 방향이었고 그때 그걸 이제 하나로 집약해서 직선제 정치에서 국민운동본부도 만들어지고 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6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6월 기간에 집중되고 그중에 특히 6월 10일 날이 예. 제 기억에는 그때 민정당에서 체육관 선거로 노태우 후보를 뽑고 아마 그 시청광장 플라자 호텔에서 뭐 축하회인가 뭐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고조되어 가는 이런 직선제 요구, 민주화 요구를 정면으로 그 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그대로 간다. 간선제로 그대로 간다. 거기서 이제 이제 대충돌이 일어나고 평화적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군부 정권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보통의 국민들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넥타이 부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그 대중이 뭐 나중에 최종적으로 6월 항쟁 마지막 피날레 때는 거의 100만 가까이가 알겠습니다. 모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6월 항쟁이 된 거죠. 예, 이 질문 하나 조혜진 소장님께 드리고 이인영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예. 당시에 6.29 선언이 바로 직선제 개헌입니다. 예. 이걸 얻어냈을 때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당시에? 제가 그때 일이 있어가지고 인천 내려가다가 전철에서 호해를 보고 그 흔히 말하는 신민국의 체중이 쑥 내려가는. 그리고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예. 이제 큰 물줄기가 바로 이제 그 물꼬가 트였다는 생각이 들고 희망적인 기대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물론 그게 이제 직선제뿐만 아니라 제 기억에는 양심소 숙방도 있었던 것 같고 김대중 그 당시 김대중 연금 해제도 있고 그 연금 해제 등 민주화 조치들 그동안의 민주화 운동 쪽에서 계속 요구해왔던 걸 웬만해서는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서 개인적으로 굉장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예. 말 그대로 국민의 승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인영 의원께서는 많은 또 민주화 과정들을 겪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60항쟁이 없었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명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실제로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최고봉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했고 6월 항쟁이 한국 민주화의 분수령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죠. 그 이후에 시작되던 모든 민주화 과정들 뭐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만 또 시민사회 운동의 원천이었다.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그 당시에 그냥 이렇게 군사 정권이 시혜적으로 이렇게 베푼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쟁취한 최초의 승리이기도 하고 그게 에너지가 되어서 그 이후에 90년대 거쳐서 97년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일어날 때까지 그 힘이 떨어지지 않고 또 한편에서는 그 투쟁과 저항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안과 비전을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0의 에너지가 엄청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조선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데 1987년 이제 6.29 선언 이후에도 진짜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시민운동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6.29 선언 이전과 이후, 특히 이제 이후의 항쟁은 어떤 좀 성격이 어떤 전환점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60항쟁과 6.29 선언은 본격적인 의미의 민주화의 시작이죠. 단초 문이 열린 거죠. 그동안에 80년대 초부터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민주화가 첫 열매를 따면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정치 또 사회 또 제발 모든 분야의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이제 문이 열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직선제를 통해서 직선제라는 게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 또는 나라의 주인 또는 국가의 의사결정 체계를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군부 정권, 독재 정권 하에서는 그게 박탈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력에 의해서 박탈되었는데 직선제를 요구한 이유도 그거고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표명한 거고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이 주인인 체제를 말하는 것인데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는 나라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국민 스스로 하는 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정권을 결정하는 거를 심판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는 걸 국민 스스로 하겠다. 위에서 그냥 제도를 통해서 포갑을 통해서 자기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쟁취를 해냈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치 또 제도 또 경제 사회 제반 분야의 이 민주화 과제들이 이제 진행되어가는 시작으로서 큰 의미가 있고 네. 무엇보다도 그 민주화 그 결과 열매가 결실이 맺어진 그 계기가 보통의 국민들의 참여로 의식의 각성과 또 참여로 민주의식의 각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도 어떤 뭐 특정 정권이나 어떤 정치 엘리트들이 임의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참여 민주주의의 시작이 그때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네. 그것이 또 시민사회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회의 태동으로 이어졌고,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고, 아까 말씀 잠시 했습니다마는 육시방쟁이 아니라 뭐 그다음에 뭐 9월에 있고 10월에 있었더라도 그다음에 있었더라도 성숙된 그런 그 민주화 그 의식이라든지 또 운동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이행 과정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지금 조혜진 전 의원 말씀은 1987년 이 직선제 개헌 이후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의 소양이 자라났다 이렇게 보는데 방금 전에 살짝 이제 조 전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육시방쟁의 정신을 시민, 학생, 또 아까 근로자 이렇게 이제 연대했던 모습을 명동성당 주변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 연대의 경험이 이후 시민운동과 학생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말 그대로 이제 이 시민운동과 학생운동이 이 발전되는 시작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겠다 이런 그 직선제 개헌 그거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국민 주권 시대의 선언 개막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모두가 시민권을 가지는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이 말 그대로 민주화로 이행이 시작된 건데 거기까지는 시민과 또 학생과 또 노동자가 또 농민이 모두 이렇게 함께 해서 직선제 개헌이라는 것을 열어냈지만 획득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 각자의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학생들은 예를 들면 뭐 등록금 문제라든가 노동자들은 바로 이어졌던 7.89 대투쟁 이렇게 역사에서 기록되는 과정에서 임금이라든가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나왔고 농민들은 지금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쌀값 문제라든가 뭐 이런 등등으로 나오고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각자의 민주주의의 과제들 또 민중 생존권 민생의 과제들 이런 것들 이른바 민주적 제 권리를 더 그 심화시키고 확대해가는 이런 과정들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90년대 이른바 공안정국을 맞이하면서 각자의 그 민주적인 권리만을 확장하는 걸 넘어서 여전히 크게는 군사정권에서 문민정권으로 이행하는 과정도 있지만 완전한 어떤 그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른바 형식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이런 그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민주적인 과제들을 실천하면서도 동시에 모두의 민주적인 과제들 이런 것들로서 특히 정권 교체 같은 것을 위해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이런 차원으로 계속 발전해 오게 된 거죠. 그 연대와 협력의 경험들은 뭐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2016년, 17년의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으로도 나타났고 최근에 계엄에 반대하고 응원봉을 들고 나왔던 이른바 빛의 혁명, 응원봉 민주주의의 이런 흐름으로까지 계속 이어져 나왔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아니 이전 저는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방금 전에 이 의원께서 응원봉을 가지고 나왔던 그 주로 이번에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20대 여성들이었거든요. 38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응원봉으로 정말 비폭력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 이 DNA가 바로 이 1987년 60 항쟁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유산을 남겼다고 봐야 될까요? 다른 국가들을 보면 참 폭력화되기 쉽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의 총칼 앞에서도 비폭력적이었어요. 꼭 그 세대가 60, 또 80대 민주화 운동을 복귀하고 학습을 안 했더라도 알고는 있을 겁니다. 아무리 그 무력으로 민주주의를 진압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몸을 던져서 막으면은 밀고 못 나간다 하는 그게 다른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자신감일 수도 있고 국민 주권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 계엄령을 통한 그 군부대 동원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서 막아서고 했던 것들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뭐 군인이나 뭐 이렇게 대통령이나 뭐 정권이 아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 의식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막으면은 우리 그냥 밀고 못 나간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정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측면도 없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 세대가 태어나서부터 살아오는 이 과정에서 경제적 조건 또 사회적 분위기 또 자유롭고 민주적인 체제 이런 모든 경험이 꼭 우리가 이렇게 단순 도식화한 민주적 소양 뭐 이런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화된 자유화된 또 주권의식화된 그런 세대를 저는 길러냈다고 봅니다. 그게 풍요의 시대를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하지만은 사실 풍요의 시대에서 태어나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이제 살아온 그 세대를 지난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뭐 부정적인 측면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민주주의, 자유주의, 주권주의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어떤 정치적 교육보다도 훈련보다도 충실한 민주시민을 저는 만들어냈다. 주권 세대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정파든 간에 어느 권력자든 간에 결코 이런 걸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해서는 큰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 이 세대의 그 내면적 특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앞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가야 될 미래 방향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저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30대, 40대, 50대 나라의 주역이 되고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아마 우리 5,000년 역사에서 최고로 훌륭한 민주주의 세대가 등장했다 이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보여주는 모습들 자체가 매우 훌륭하고 또 매우 절제돼 있으면서도 또 완강하고 또 진지하면서도 아주 이렇게 발랄하고 아마 세계 역사에서도 유례없는 그런 민주주의 세대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등장했다 이렇게 평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세대가
흔히 말하는 단군 이래 속된 말 흔히 합하는 단군 이래에 가장 경쟁력 있는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스마트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세대, 세대별로도 그렇고 우리 한반도 안에 세대로 과거 역사 거슬러 세대로 비교해도 그렇고 동시대 단면을 전 세계로 펼쳐놓고 봐도 전 세계 200개 국가의 이 세대들을 갖다가 일렬로 세워놓고 비교를 해도 대한민국의 이 세대가 저는 가장 강력하다고 봅니다. 경쟁력이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스마트한 세대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그 정보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또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적 측면에서 민주적 소양이라는 측면에서도 가장 강력한 세대, 가장 뛰어난 경쟁력 있는 세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여곡절이 있지만 이 세대가 나중에 주역이 되는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공감합니다. 굉장히 낙관적이죠. 그런 면에서. 네. 이제 어른들이 그런 낙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더 진지하고 더 성찰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졌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6월 항쟁 38주년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60항쟁이 지금의 응원봉 집회에까지 평화시위 DNA가 전달됐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만 60항쟁의 정신이 보편적 복지 또 사회경제적 민주화 한반도 평화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제가 역사에 대해서 깊은 조예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80년대에도 이른바 87년에 민주주의가 진전하고 난 이후에 88년에 조국통일운동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회고해 보면 1960년 4.19 혁명이 있고도 61년 이렇게 거치면서 이 조국의 통일 이런 것들을 염원했던 그래서 이 평화통일운동을 촉구하는 이런 흐름들은 분출되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97년에 우리가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하고도 그 이후에 남북 관계를 더 평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은 쭉 이어져서 나왔습니다. 일종의 역사의 필연성 내지는 법칙성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이번 2000년 이후에 우리 사회에 새로운 사회적 과제 이런 것들로 이른바 보편적 복지라든가 또 경제적 민주화라든가 한반도 평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런 주제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많은 국민들 속에서 또 시민들 속에서 일정한 공감대를 가지면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는 보편적 복지 이런 것이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기본사회 이런 걸로 더 큰 정책의 구상으로 국가적인 어떤 나아갈 방향 이런 걸로도 제시되고 있고 지난 시대의 평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남북 관계가 그 힘으로 이렇게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과정들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과정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지난 3년 윤석열 정권 하에서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단지 남북 관계에서만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 발전이라든가 또 우리 시민들의 삶 속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복원해서 더 앞으로 평화로 나가는 과정들 한편에서는 국방이나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도 변함없이
진행돼야 할 일일 거고 이제 경제가 저희는 뭐 경제 민주화 이런 측면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당장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민생이 힘들어졌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진보든 보수든 성장. 이런 거는 네. 없고 오로지 국민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당장 급한 민생이라든가 어려운 우리의 경제 성장 이런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예. 저는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경제 민주화의 과정들을 더 진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그 87년 6월 항쟁에서 시작한 예. 그 정신들이 지금 더 계승되고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하는 과정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조혜선 전담위원 의견이 좀 잠시 뒤에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야기를 오늘 있었던 이 60 민주항쟁 기념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민주화 운동 기념관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옛 남영동 대공 분실이었던 곳입니다. 그렇죠. 박종철 열사가 거기서 고문으로 죽은 곳이기도 하죠. 탁 친히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60 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렸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의원님? 그 예전만큼 꽉 차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한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정신들을 저는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6월 항쟁의 주역들이 이제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이제 고령으로 접어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때 저의 젊은 선배님들이 이제는 거의 뭐 준 그 원로 선배들로 되고 그러셨습니다만 백발이 또 상승한 모습이셨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민주항쟁의 근본 정신 이런 것들은 확고하게 견지하고 우리 사회의 남은 개혁의 과제들을 향해서 더 가야 한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도 다시 돌아보고 제 마음도 고추 세우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가끔 이렇게 사람들이 좀 예전보다는 덜 모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었는데 아마 그 선배님들도 그런 생각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에는 우리의 진정한 6월 항쟁 기념은 이미 2016년, 17년 촛불 시민혁명이나 이번에 어떤 계엄에 반대하면서 탄핵과 파면을 이루어내고 네.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기념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들 생각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요. 국민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함께했을 테니까요. 국민의힘도 당선인의 논평을 발표했는데요. 네, 조전 의원께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강진애 의원이 대변인이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내용은 취지에서 야당이라고 해서 보수정당이라고 해서 크게 다른 건 없고 결국은 그쪽 우리가 이제 토론한 대로 주권 의식을 가진 보통의 국민들의 참여가 그 큰 역사를 이루어냈고 그 이후에 진행된 전 사회적인 이제 민주화 과정도 결국 생활 속에서 정치권에서 정치적 리더십들이 진행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 모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민주화를 실천했다, 이루어갔다, 생활 속의 민주화를 진행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60 항쟁과 6.29 그 선언을 통한 이 직선제 쟁취가 저는 우리 5천만 국민의 꿈의 해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자기 개인의 꿈이 있거든요. 노동자의 꿈이 있고 농민의 꿈이 있고 지식인의 꿈이 있고 종교인의 꿈이 있고 문화예술의 꿈이 있는데 그게 그 억압 체제에서는 자기가 어디에서 무슨 생활을 하든지 간에 개개인의 꿈이 다 억눌리고 제한당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분노가 좌절과 분노가 지금 쌓였고 그것이 60 항쟁으로 저는 폭발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공동체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현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 한국의 꿈이라든지 뭐 경제 대국의 꿈이라든지 선진 한국의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건 우리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해방이 돼가지고 만개할 수 있는 계기 문을 열어준 게 그 민주화 자유화 그 60항쟁의 이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 우리 당의 입장도 결국은 아직도 미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예. 성숙한 민주주의 또는 성숙한 민주정치로 가는 과정의 동력은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깨어있는 국민들, 민주화된 국민들, 또 주권의 의식으로 무장된 국민들, 또 행동하는 국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할 때 38년 동안에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특히 이제 정치적인 분야, 정치 분야까지 포함해서 그런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동력이다. 그 우리 당의 메시지 대변인 메시지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공감하고요. 이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이 기념식 말씀해 주시면서 좀 잊혀져 간다라는 약간의 또 우려도 있었는데 좀 더 기억을 60항쟁 1987년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잘 기억하게끔 만드는 교육이라든지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80년대에 대학가나 아니면 공장 주변에서 엄청나게 배출됐던 민중가요 같은 거, 저항의 노래, 이런 부분들, 또 그것을 또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나왔던 수많은 영화들, 대표적인 게 1987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1987년 6월에 하루하루에 또 한 곳 한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은 안 하셔도 역사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1987년 6월 항쟁을 기억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1979년의 부마 민주항쟁이나 1980년의 광주 민주항쟁도 똑같은 심정으로 기억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대가 달라도 앞에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한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 또 한국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 속에 그 DNA로 계속 이어져서 더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누가 이보다 더 잘 연출해도 더 잘 연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역사로 이제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마 이대로 가면 10년쯤 지나면 그 세계 그 정치학 교과서에 미국의 민주주의나 유럽의 민주주의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그 자부심 높은 이런 그 위상을 가지면서 세계 사람들 속에서 교육되고 또 배워지고 이런 과정들도 곧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결국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주 어려서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학교 가서도 또 사회 나와서도 민주주의를 배우고 교육하는 걸 넘어서 살아있는 것으로 네.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흔들면 안 됩니다. 결국 87년 6월 항쟁 때도 왜 대통령을 네 마음대로 뽑아 지명을 해? 국민인 주권자인 내가 뽑아야지.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야지. 이런 정신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도 그런 그 시민 정신, 국민 주권의 정신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어서 살아있는 한 우리 민주주의는 계속 무엇을 통해서 더 잘 알게 할 거냐 이런 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이런 것 그 국민 주권 의식이 살아있는 한 앞으로 나갈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뿌듯해지는데요. 우리에겐 1987년 6월이 있었군요. 조선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도 있습니다. 1987년에는 참 많은 언론인, 지식인들이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조금 그런 목소리가 없는 것 아니냐.
8년 전 탄핵 때 같은 경우에는 40대 남성들이 상당히 거리에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뭐 20대 여성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이것도 상당히 또 20대 여성들의 민주적인 의식도 또 고양됐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언론과 지식인의 역할이 책임이 약해졌다는 부분 어떻게 반응해봐야 될지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언론인 지식인들은 사회 변혁의 선도 그룹이었습니다. 시민운동도 아직 등장하기 전이고 실제 행동 그룹에는 행동 단위로서는 이제 그 운동 세력이 있고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외곽 비슷하게 그래서 응원하는 부대로서 지식인 그룹과 언론 또 종교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언론이나 지식인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이나 공간은 그때하고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좁아졌다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뭐 정보가 워낙 이제 홍수 같고 또 상대적으로 대중의 의식이 굉장히 각성되고 스마트해졌습니다. 어떤 그룹이 어떤 직업군이 이 선도 역할을 하기에는 대중들이 너무나 똑똑해졌고 주권의식이 강해졌고 또 정치적 자의식이 굉장히 충만하고 주인의식이 굉장히 강해졌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간다. 내 의사 분명히 있고 내가 참여하고 내가 또 참여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지식인이나 언론인들이 뭐 옛날보다 덜 지식이 짧아졌거나 무슨 뭐 그런 뭐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똑같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성장했지만은 보통의 국민들의 컨텐츠와 맨파워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파와 관계없이 정권과 관계없이 사회가 또는 민주주의가 똑바로 나가도록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고 하는 기능으로서의 언론과 지식인의 그 존재 이유는 여전히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더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뭐 옛날보다는 뭐 한계를 느끼겠지만 알겠습니다. 그 역할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진 점도 우리가 또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60민주항쟁 38주년 87년 체제 극복 새 패러다임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이 우리 민주주의의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은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많은 국민들이 뭐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시대가 지났다. 38년이나 지났으니까 87년 체제를 좀 극복하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또 큰 방향성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는 이유 때문일까요? 먼저 이 의원님부터요. 네, 그 87년 헌법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타협적인 것들이 있으니까요.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고 또 시민들의 의식이 더 성숙해질수록 그에 걸맞게
헌법이 좀 바뀌고 더 좋은 헌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그 바람은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계엄 때 보니까 87년 헌법이 굉장히 그 고마운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헌법재판소 이런 데가 그 최종적인 그 주권자들의 의지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그에 맞게 역사의 흐름을 물꼬를 잡아가고 또 87년 헌법에서 만약에 그 국회 해산권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지 않았으면 국회부터 해산하고 계엄 들어왔으면 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돼 있을지 정말 생각해 보면 아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7년 그런 측면에서를 보더라도 87년 헌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공고히 해야 할 것, 버려서는 안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있을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임했는데요. 이번에 계엄을 겪고 대통령 선거까지 다시 치르고 나서 보니까 그 지킬 거는 지키면서 더 좋은 헌법을 만드는 과정으로 그에 근거한 더 좋은 사회 체제를 더 발전된 사회 체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를 꼭 저는 뭐 먼저 하면서 시작합니다. 온고의 지신이라고 꼭 좋은 제도는 전통적인 것은 우리가 굳이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조선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87년 민주화를 통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분출한 그 에너지, 자유, 해방, 또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5천만 국민들이 각자 자기 꿈을 쫓아서 그냥 돌진할 수 있게 확 풀어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사회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경제 성장도 빨라지고 또 정부화도 빨리 진행이 되고 세계화도 빨리 진행되고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는데 그거는 거기서 분출된 동력을 통해서 온 국민이 같이 각자가 민주적으로 또 자유롭게 자기 꿈을 쫓아서 열심히 살고 땀 흘렸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지 그때 만들어진 헌법이 그거를 보장해 준 건 아닙니다. 그 87년 개헌 헌법은 주로 이제 직선제 도입한 거 그래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게 해준 것이 핵심이고 나머지 그때까지 각 사회 모든 분야에서 누적되어 있던 이런 그 변화의 요구가 거기에 담아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더 문제인 것은 그 60으로 폭발되기까지는 사실은 정치라는 영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그때부터는 민간이 아주 그 질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에 비하면은 정치가 오히려 퇴행되고 더 지체돼 가지고 리더십을 잃어버린 거죠. 그 사회 변화 또 성숙을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지도력을 정치 영역이 잃어버렸고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헌법이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했지 리더십의 민주화를 하지 못했거든요. 5년 단임제, 제왕적 권력으로 남용될 수 있는 그걸 그대로 두고 해왔고 실제로 또 그렇게 되어버렸고 그래서 그 뒤에 이 87 체제를 사실 시간만 있었다면 그때 그 모든 걸 다 담고 또 특히 이제 권력의 민주화도 담고 최고 권력의 민주화도 담고 정치 영역의 민주화도 담았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이제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그 뒤부터 계속해서 왔는데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건 두 분에게 조금 압박이 될 수도 있는데 2030 청년 세대의 경우에는 이제 87 체제를 기득권 정치 구조 아니냐 이른바 386, 486, 586 운동권 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런 어떤 요구 인식 그래서 뭐 탈정치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 MZ 세대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 세대로서 아들 세대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의 것을 내어서라도
미래 세대들의 무대를 만들어주는 데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 그게 우리 기성 세대들의 또 다른 그 임무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좀 한 가지 정도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기성 세대하고 지금 미래 세대들이 현재 세대하고 미래 세대들이 꼭 대립해서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만은 발전해 가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가 서로 협력해서 함께 더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길도 있을 것이고 또 심지어는 최근에는 세대 내의 분열과 갈등 이런 걸 선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세대가 더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서 사회적으로 더 많은 것을 창조하거나 이룩해 나가야 되는 이런 과정들도 또 있을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깨어 있고 또 열려 있고 그런 과정에서 성숙한 세대 의식 이런 걸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계엄 때 반응하는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역시도 저의 그 좀 모자란 그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뭐 20대, 30대 그 젊은 세대들이 너나 없이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분명한 공감대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다시 열어보는 이런 그 힘의 원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 우리 저 꼰대 세대들이나 아니면 정당하는 사람들만 세상에 나와서 그 외쳤다면 그 설득력은 저는 굉장히 약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주 많은 젊은 세대들이 처음에 나와서 세상의 흐름을 명확하게 갈라내고 또 그 미래의 방향을 결정지었었기 때문에 그 덕에 오늘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우리 젊은 세대들 미래 세대들을 믿고 기성 세대들이 아버지 세대들이 더 많이 그 응원하고 또 우리들의 무대를 내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행동해도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좀 최근에 더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조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87 체제 극복을 얘기하면서 이제 MZ 세대들이 선배 세대를 향해서 기득권을 좀 내려놓으십시오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신지요? 단일 세대로 보면은 저를 포함한 이 586 세대가 정치권에 제일 오래 머물러 있는 거죠. 정치적 헤게모니 주도권을 가장 오랫동안 쥐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민주화 운동의 헌신과 희생의 공로를 인정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길다 한 세대가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건 그 세대 교체도 잘 안 되고 혁신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너무 길다라는 것도 하나 그거 하나. 근데 그보다도 더 문제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거는 그 586 세대가 주도해온 30년 동안에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됐느냐, 진보했느냐, 발전하고 더 민주화적이 되고 더 성숙한 정치가 됐느냐, 퇴행했다 했지 않냐, 더 말하자면 기득권 경쟁만 하고 그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고 합의하고 이렇게 그래서 국가적 과제를 같이 힘을 모아서 또 풀어나가고 또 미래지향적인 또 그 비전을 또 청사진을 또 제시하고 블루오션을 개척해주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 못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정치가 제일 불신당하고 제일 그 말하자면 이제 손가락질 받는 그런 당신들이 이끌어온 이 세대의 결과가 이 시기 이 기간에 대한민국 정치 현조소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데 대한 이 좀 문책 세대적 문책 젊은 세대들이 우리 기성 586 세대를 향해서 그 책임을 묻는 그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사람들도
그런 당신들 기득권 정치 하는데 우리가 뭐 거기 덜러리 써줄 거 뭐 있냐. 난 차라리 그냥 관심 끄고 살겠다라는 그 희망이 없다. 예. 이런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뭐 어차피 세대는 바뀌게 돼 있고 우리가 주역으로 갈 터이니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참여하고 지금부터 바통 이어받을 준비하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는 젊은 세대가 또 있어요. 다 냉소적인 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책임을 우리가 어차피 물러나게 돼 있거든요. 세대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물러나기 전에 이 책임을 이렇게 해소를 못하고 물러나면 끝까지 이렇게 역사에 낙인이 찍힐 텐데 그 시대 정치가 이랬다. 그 낙인을 안 지키려면은 물러나기 전에 온 국민이 바라는 예. 나라의 국격에 맞는 수준의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절충하고 합의하는 이 정치를 복원시켜 놓고 나가야 우리 586 알겠습니다. 세대가 중심으로 복원시켜 놓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고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개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인영 의원께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아주 개헌에 적극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발언을 했는데 개헌은 된다고 보면 될까요? 전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 또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어떤 개헌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좀 다르고 예. 또 셈법이 복잡한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국민의 눈으로 네. 또 시민의 시각으로 보면 답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년 연임제를 이야기했고 또 다른 대선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대체로 이제 권력 구조는 4년 연임 아니면 또 4년 중임 쪽으로 좁혀지고 있는데 이 4년 연임 또는 중임이 지금 5년 단임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권력 구조로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년 연임이든 4년 중임이든 5년 단임제보다는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있으면서 이원 집정부제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도 정부 통령제로 해서 더 순수 대통령 중심제로 변경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선 투표제를 명문화해서 연합정부의 출현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해서 좀 더 다양한 정치 세력의 등장 가능성까지 그런 대통령제 하에서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권력 구조와 관련한 논의가 먼저 선행하게 되면 시민과 국민들의 논의보다는 정치 세력 간의 이해관계로 이 문제가 이렇게 꼬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개헌의 어떤 바람직한 그 경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상실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기본권, 기본적인 어떤 시민들의 인권 이런 것과 관련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제도적 수준 이런 것들을 질적으로 내용적으로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경제 민주화와 관련한 거, 사회 경제적인 조항 이런 부분들도 더 강화시키는 좋게 만드는 쪽으로 가면서 권력 구조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아마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이야기들이 그 지방 자치, 네. 그러니까 자치 분권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제도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근거를 개헌하면서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금 현행 헌법 속에서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요. 오히려 헌법적 수준에서 그 자치분권의 권한들 이런 것들을 뭐 입법권이든 그 조세권을 비롯한 재정권이든 아니면 인사 조직권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 유럽의 강소국가 한 5개에서 7개 정도를 만든다는 각오로 이렇게 국가 발전의 비전으로까지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먼저 더 나가면 남북 관계의 현실적인 그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평화통일 조항도 또 국토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정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다 못 가더라도 최소한 국민들의 기본권이나
시민적 어떤 인권 이런 부분들은 확립하면서 이 권력 구조 논의를 합의하고 개헌으로 나아가는 알겠습니다. 뭐 이런 과정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좀 좁혀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지방분권형은 상당히 의지만 있으면 이양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이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5년 단임제보다 또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으로 또 대체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조전 의원께서도 보시는지요? 권력 구조는 4년 중임이든 연임이든 저는 그건 개악이라고 봅니다. 개혁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5년도 조국 혁신당이 제일 먼저 플래카드 그랬지 않습니까? 5년도 길다. 뭐 3년도 길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이거를 5년을 제왕적 대통령이 군림하는 것도 국민들이 이거는 용납을 못하고 조기에 벌써 2번이나 이제 끌어내리는 상황에 8년을 할 기회를 준다라는 거는 맞지 않고 만약에 한다면은 대통령 권력을 지금의 절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제왕이란 말이 아예 그냥 가능하지 않도록 철저히 슬림화되고 민주화된 대통령제라면 저는 뭐 4년 연임이든 중임이든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연임이나 중임은 5년제보다도 더 개악이라고 저는 보고 저는 뭐 반대고 지방자치제는 헌법에도 규정을 더 강화해야 되겠지만은 이 국가 모든 영역의 이 그 법 제도 안에 그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방자치 예를 들면 뭐 그 환경 여러 법률에 보면 환경 영향 평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무슨 교통 영향 평가 들어가야 되고 하듯이 뭐 어떤 경제든 산업이든 재정이든 또는 뭐 의료든 교육이든 복지든 문화예술이든 모든 사회 영역을 그 규율하는 그 법률 안에 지방 분권 의무화 규정을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지방에 갈 수 있도록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걸 해야지 헌법에 그 원칙적으로 몇 가지 고치는 것만으로 안 되고 그러려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그런 합의가 돼야 됩니다. 기업이든 공무원이든 뭐 의료인이든 간에 일정 부분 자기가 양보하고 국가 균형 발전 제대로 된 삶의 질이 갖추어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지방에 간다. 또 투자를 지방에 좀 일시적으로 손해보더라도 지방에 투자를 한다. 공장 세운다. 이런 합의들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법 만들어 놔봐야 다 그냥 요리조리 빠져나가지고 수도권에 다 남아있기 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개헌이 과연 될 거냐 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저는 비관적입니다. 개헌이라는 거는 가장 큰 합의인데 법률보다도 훨씬 더 큰 합의인데 이런 큰 합의를 이뤄내려면 평소보다도 여야 정파 간의 이런 대립이나 충돌이 가장 최소화된 시기에 해야 되거든요. 갈등의 소지가 가장 최소화된 시기에 해야만 가능한데 그게 임기 초기입니다. 왜냐하면 야당도 일정한 부분 그래도 그 정부 여당 집권 세력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고 허니문이라는 기간도 있고 충돌을 초기부터 바로 그냥 막 싸우지는 않거든요. 그러려면 올해 진행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때 그걸 해야 되는데 벌써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특검 3개, 앞으로 4개를 할 판인데 내년 초까지 이걸로 그냥 완전히 사정결단할 판이에요. 그 국민의힘은 뭐 개헌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격렬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고 그다음에 또 그 지방선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총선 다가오기 때문에 또 서로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 총선 끝나고 나면 레임덕 시작되고 차기 후보들이 이하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또 안 되고 지금 이 시기밖에 없는데 대통령 스스로 이게는 개헌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전국 운영하는 걸 보면은.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두 분께 이 부분을 여쭤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께 두 분께 한 1분씩 시간을 들을 수 있는데 1987년 6월 우리 국민들의 그 여망 그것이 이제 87년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개헌이든 또는 정치체제 변화에도 포함이 될 텐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 87년 정신이 담길 수 있도록 가장 유념을 해야 될까요? 글쎄 언제나 반복되는 얘기를 해서 그게 새롭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제게는 언제나 또 새로운 힘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역시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
그리고 모든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면 이제 그 권력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런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때 87년 6월 항쟁뿐만 아니라 2016년 17년의 촛불 시민혁명 그리고 오늘 2024년 25년에 이어져 온 계엄으로부터 민주주의를 회복해 나오는 이 역사 정신들 또 세계인들이 감탄한 우리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전진해 가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오직 그 시민과 국민의 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준호 의원께서는요? 그 87 그 민주화를 통해서 5천만의 꿈이 이제 달려가기 시작했고 또 그 사이에 큰 발전이 있었는데 그 뒤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그 체제가 우리의 꿈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 직선제 개헌이라는 역사적인 거 이외에는 나머지 부분 굉장히 졸속이 돼가지고 당을 담아내지 못했고 또 무엇보다도 최고 권력의 제왕화를 그대로 방치했고 그 제왕화 때문에 정치도 결국은 이 파당화돼가지고 당파화돼가지고 정치 실종, 정치 실패가 계속돼서 온 국민 5천만 원 각자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데 체제가 그걸 갖다가 뒤에서 백업을 해주고 그걸 체제 하에서 또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치 영역이 그걸 더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체제, 헌법 체제와 그 밑에 그 법률 체제를 다시 이제 보완하고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그 체제 하에서 국가를 이끌어갈 정치인들이 거듭나서 죽은 정치를 살려내고 실종된 정치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이 시기의 시대 정신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1987년 6월의 역사가 있었다는 점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